몇 년 전 나는 대학 졸업반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시골에 살고 있었고 난 도시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후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랜 폐교였다. 그곳은 오래된 하숙집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조금 음산한 분위기였지만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그곳에 도착했다. 하숙집 주인은 친절해 보였고 우리에게 방을 안내해 주었다. 집은 매우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하숙집 주인이 들려준 지역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숙집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예전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화재가 발생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 장소를 떠돌고 있으며 하숙집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린다고 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눕자마자 피로감이 몰려왔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깔깔대는 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초조해진 나는 친구들을 깨우기로 했다. 우리가 복도로 나왔을 때 거짓말처럼 소리가 멈췄다. 우리는 뜰을 둘러보기로 했고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도를 걸어가던 중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꽤 큰 단체 사진이었고 우리는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진을 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화재가 나기 전 찍힌 학생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맨 뒤쪽 흐릿한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방의 물건들이 밤사이 자꾸 위치를 바꾼다거나 밤새 휘파람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일이 빈번했다. 심지어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누가 살며시 누르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간혹 들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그 하숙집을 예정보다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서기 전 하숙집 주인에게 작별을 구하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고백한 기이한 경험들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들은 외로워서 그래요? 누가 와주면 그저 반가운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조용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고 하숙집을 뒤로 한 채 빠르게 그 마을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와 그 사건을 친구들과 얘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귀에 맴도는 듯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그 소리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몸은 떨리고 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 하숙집의 기이한 순간들이 되살아난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남길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언젠가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되더라도 그 하숙집만은 영영 돌아가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호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하늘엔 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평소보다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 골목에는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이 유령이 나온다고 하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호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밤이 깊어진 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폐가가 민호의 시선을 끌었다. 대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본 민호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들어가 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고 결국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민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오래된 사진이 잔뜩 걸려있는 벽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가족의 것으로 보였고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엔 어딘가
모르게 우울함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 하나이의 사진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 아이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호가 그 사진을 더 가까이서 보려는 순간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놀란 민호는 급히 출구를 향해 달렸고 그 순간 사진들이 일제히 떨어져 내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민호는 그 사진 속 아이가 그의 코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 아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던 민호 눈 주변에서 짜릿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호의 팔을 잡았다.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민호는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순간적으로 민호는 정신을 차렸고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다. 밖으로 빠져나온 뒤에도 민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겨우 집에 도착한 민호는 숨을 고르며 자기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었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의 꿈속에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를 발견해줘서 고마워.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러고는 서서히 사라졌다. 다음 날 민호는 그 폐가를 다시 찾았고 집 근처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안에는 실종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결국 민호는 그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들여 헐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다. 이제 더 이상 우물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나 공포와 괴담의 대상이었던 그 집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비밀도 숨기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그 뒤로 민호는 그날의 일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혼자만 알고 있는 기묘하고 도서늘한 비밀로 남겼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나는 홀로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흔들리며 주위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집으로 가는 길 대신 다른 경로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이유로 또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길을 걷던 중 나는 우연히 오래된 골목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돌바닥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좁았다.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하나 없는 고요함 속에서 내 발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 끝자락에서 작은 건물 하나가 나타났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2층 집은 누군가 여전히 살고 있는담에도 불고하고 초라해 보였다. 내가 문득 멈춰서 건물을 응시하던 찰나 2층 창문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거리며 켜졌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실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곳에 누군가 내 시선을 느끼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지나갔다.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호기심이 강했던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겼다. 몇 걸음 더 걷다 보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도 날카로운 소리에 귀가 쫑긋 섰다. 그것은 누군가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착각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인간의 소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 골목을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허름한 철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래 방치된 듯 보였다. 나는 우두커니 서서 잠시 갈등하다가 결국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밀기라도 한 것처럼 문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열렸다. 그 문 안쪽은 작은 마당과 그 너머로 이어진 또 다른 건물이었다. 이번에는 더 정교하고 일본식 건축 양식을 띠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수면은 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그 소리는 바로 앞 건물 내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발걸음을 옮기며 건물에 다가가자 오래된 나무 댁 위로 오르게 되었다. 이어진 초자연적인 듯한 분위기와 기묘한 고요함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며칠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기대와 달리 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좁고 어두운 복도의 끝에는 나무,
문 하나가 더 있었다. 그 문 틈새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울음소리 또한 더욱 크게 들렸다. 나는 긴장된 손으로 문을 밀었다. 그 안은 뜻밖에도 현대적으로 꾸며진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시선을 끈 것은 방 안에서 흐느끼고 있던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고추세운 채 두 눈을 감은 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사람 형태의 작은 인형이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인형은 낡고 오래된 듯했지만 마치 실제 사람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순간 그녀가 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뭔가 대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녀는 그다지 놀란 기색도 없는 채 인형을 내려놓았다. 이 집을 처음 본 게 아닐 텐데 여기서 뭐 찾고 있나요?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책상 위의 사진들이 또 한 번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모습의 소녀가 등장하는 흑백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주 낯이 익었다. 이 사진들 누구인가요? 서서히 입이 열리며 나는 물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답했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지. 한때는. 그녀의 음성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이 골목에서 실제로 실종된 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여러 해 동안 그 소녀는 아무의 상상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종적을 감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을 빠져나와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다짐했다. 이런 일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도중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을 것만 같았으나 결국 공허한 어둠만이 나를 감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또 다른 전설이 되어 전해지겠지. 결국 그날 밤의 경험은 잊히지 않을 흔적을 내 일상에 남기고야 말았다.